1945년 9월 8일 인천. 일본이 항복한 지 25일 만에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다. 그런데 이날 기이하게 항복한 일본 군들이 미군을 위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 대상은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으로 모여든 조선인들. 그 조선 군중을 향해 패전 일본 군인들은 서슴없이 발포했고, 이날 2명의 조선인이 사망했다. 36년 동안 걸렸던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랐다. 그러나 미 점령사령관 하진은 패전 조선 총독부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했다. 도대체 점령사령관 하지와 패전 조선 총독부 수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은 조선 총독부였고, 미군은 9월 8일 날 들어오는 거고, 바로 그 한 3주간의 조선 총독부는 온갖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 조선에게는 뭐랄까 나쁜 악령향과 같은 그런 일을 다 저지르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공작이 바로 앞으로 남한을 점령할 미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조선 총독부의 고위직 관리가 작성한 총독부의 마지막 기록. 여기에는 8월 15일 이후 총독부 주요 국장들의 동정이 기록되어 있다. 모두 미 군정에서 고문 역할을 했던 그들은 8월 15일 이후 벌인 범죄 행위로 구류돼 취조받거나 검사국에 출두하고 있다. 재정교란죄, 아편 전매 문제, 기밀비 남용, 불법 융자, 횡령 모두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8월 15일 항복의 순간부터 어떤 짓을 한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선언에도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은 슬퍼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소련군이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8월 15일 날 이제 결국은 천황이 항복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8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근 소련군 그 뭐랄까 선발대가 쫙 전령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만주에 있는 일본군들도 단동군 전부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시베리아로 전부 유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다 자기들끼리 무선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련군이 진주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8월 15일 아침 총독부의 2인자 엔도 정무총감은 급히 조선 건국동맹의 지도자 여운형을 총독부로 불러들인다.つまり日本人の生命財産これを守るということの中で、最も、朝鮮の民衆の怒りをつまり抑えることのできる人間これを選んだようです。誰かといえばそれはヨンヨンしかいないだろうと。 엔도 정무총감은 여운형에게 치안의 유지와 일본인의 안전 보장을 부탁한다. 치안 유지 협력에 대한 조건으로 여운형은 정치범 석방과 정치 불간섭 등을 내걸었고, 총독부는 다음 날 곧바로 정치범을 석방한다. (8월 16일) 오후 소련군이 경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다.
경성역에는 해방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경성전기의 호주미 신노크로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事務室の窓から見える南大文字には赤い旗を掲げた多くの朝鮮人たちが万歳を叫びながら京城方面に走っていくのが見えました。聞くところによるとその日の午後3時頃にはソ連軍が到着したというんですね。そういう噂が流れたらしいんですよ。総督府の呼び出しを受けて一人で道に出て京村部町前の広場に来てびっくりしました。その広場を埋め尽くす人の多さです。溢れんばかりの人ですからね、まさに人並みというところです。私はそれを見て驚か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その瞬間、長い間忘れていたある事件を思い出しました。1919年のあの万歳事件です。その万歳事件が頭をよぎりましたね。あの事件以来、こんなに多くの朝鮮人を見たのが初めてでしたよ。 그날 오후 1시 서울 기회동의 휘문중학교 운동장. 여운형은 총독부의 치안 유지 협력을 빌미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 활동에 착수한다. 총독부 산하기관의 접수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3시 호주미 신노크로 경성전기 사장 등 일본 민간인들이 총독부로 달려가 엔도 정무총감과 만난다. 그들은 총독부의 무기력을 질타하지만 총독부의 관리들은 변명만 할 뿐이었다. 총독부의 신경은 온통 소련군의 남하에 쏠려 있었다.私はこらえきれずにこんな話をしました。私たちが幼い頃から義士の伝記や忠臣蔵の話を読んできた理由が何だったのか。この状況下で敵軍に精を出してくれた時のように固く決心しなければどうして昼間に朝鮮の終末を告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今のように極端な無抵抗主義は民衆の心に大きな不安を招きかねない。総督府がそのような態度に出たら誰がこの難局を収拾していくのかと私は大きく落胆して帰ってきました。8月16日に私は相変わらず学校に向かいました。町には日の丸を再利用して作られた生半可な太極旗がはためいていて、トラックや電車の屋根の上に朝鮮人たちの万歳の声が聞こえてきました。その次の日の8月17日に学校に行ってみたらいつの間にか朝鮮人職員たちは大学自治委員会を設けていました。私は自治委員長を務めることになった朝鮮人の友達に通行証を発行してもらってから研究室に入って荷物を整理して出てきました。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권력은 빠르게 이양되는 듯했다. 지방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警察署の窓ガラスがすべて割れていて、暴走は軍隊に連行された息子と夫を置いた朝鮮人女性たちだったようです。署長室に入ったら朝鮮人巡査が今は私たちが所長だ、ごめんなさい、回転椅子にふんずり座っていました。つくづく敗戦を実感した瞬間だったようです。 일본인 고위층들은 귀환을 서둘렀다. 부산지방교통국장 다나베 다모는 8월 16일 총독부로부터 비상 대기 명령을 받는다. 非常待機命令は総督府の業務のためではなかったんですよ。8月17日に秘密に朝鮮総督夫人がたくさんの荷物とともに釜山に到着しました。朝鮮で収集した貴重品だったんです。
都庁側で用意した船に乗ってすぐに日本へ向かいましたが、船はすぐに沖で座礁しました。船が重さに耐えきれず傾いたんです。貴重品などを海中に捨ててかろうじて命を救われた総督家族はやっと釜山に帰ってきて人の目を避け、再び京城に帰ってきました。 조선은 난파선이었다. 배를 갈아타야 했다. 문제는 무사히 그리고 얼마나 많이 챙겨서 떠나는가였다. 일본인들 중 힘있고 돈 있는 자들부터 배를 빌려 황급히 도망치듯 떠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황폐했던 거리에 갑자기 물자들이 넘쳐났다. 패전으로 공황에 빠진 일본인들이 가져가기 힘든 가구나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대량으로 쏟아낸 것이다. 天皇陛下の幸福放送があって次の日に南大門市場には嘘のようにお米、お砂糖、小麦粉をはじめ布地とか革製品とか靴が山のように積まれていったんですね。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 8월 18일 총독부는 총독부에 걸려있던 일왕 부부의 사진을 수거 소각하며 전국의 각 기관에도 소각을 명령한다. 또한 각 지역 신사에 연락해 불경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위패를 불태우도록 지시했다. 여운형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는 패망한 일제로부터 자주적으로 정권을 접수할 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갔다. 각 지역 건국준비위원회가 경찰서와 도청, 학교 등 주요 관공서를 접수하고 지역의 권력을 장악했다. 경성에서는 경성방송국, 경성일보 등 주요 기관들이 조선인의 손에 넘어왔다. 그러나 이때까지 조선 총독부는 바라만 보고 있었다. 조선 여운형이 치안협력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조선의 그 뭐랄까 준비 권력을 발족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관, 중요 시설, 뭐 경찰서, 방송국 등등 해서 전부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소련군이 진주한 북쪽에서는 지역별로 빠르게 인민위원회가 조직돼 행정을 장악해 나갔다. 남쪽도 소련군이 점령할 것으로 생각했던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들과 치안협력위원회를 조직, 조선인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소련군의 남하가 늦춰지고 있었다. 소련군은 오지 않을 것이었다. 38선은 이미 그어져 있었지만 총독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남하가 늦춰지면서 총독부는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조선 총독부 최후의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8월 20일) 일본은 필리핀의 메가더 사령부로부터 미소 양국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 사실을 통보받는다. 그리고 일본 내무차관은 이 사실을 조선 총독부 엔도 정무총감에게 전문으로 알린다. ソ連とアメリカが38度線でソ連が南に降りてこないと。で助かったと思ったんですよ。
おそらく。だからアメリカならおそらく私らの言うことを聞いてくれるだろうという思いがあったんだ、そういう判断はあ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だからまあ44が建国準備委員会あれを作ってこう後に人民共和国になるその勢いをやっぱり止めるということが彼らの任務になったと思います。 8월 20일 조선 총독부의 반격이 시작됐다. 경성 경비사령관 콩오다는 하룻밤 사이에 3천여 명의 일본군을 전역시켜 80%가 도망간 경찰 인력을 대체한다. 그리고 그들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접수했던 경찰서와 신문사,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을 다시 탈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여전히 유일한 통치 기구임을 천명한다. 누가 조선 통치의 책임 있는 지위에 설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선 통치의 책임과 그 통치를 위한 시설 일체는 여전히 총독부 수중에 있다. 일왕의 항복선언 후 건국준비위원회가 차지했던 경성의 거점은 불과 5일 만에 다시 조선 총독부 수하로 들어갔다. 권력은 여전히 조선 총독부가 쥐고 있었다. 일본인 주류 사회의 분위기도 급변했다.8月21日に数日前まで使える家具を売った人々が再び生活用品を買い入れ始めました。機嫌ばかり伺っていた教授仲間も朝鮮人自治にはありえないことと発言しました。混乱を収拾し日本人を保護するべき軍部と高官たちまで今になって断固として威信を立て大げさに振る舞うこと自体失笑を禁じ得ませんでした。 총독부의 다음 숙제는 미군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였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북쪽에서 소련군이 인민위원회 권력을 넘긴 것처럼 미군이 총독부를 해체하고 조선인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남쪽을 점령할 미 24군은 오키나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일본의 항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야전군 부대였다. 하지만 행정 경험은 전무했고 조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사령관 하지 역시 전투밖에 모르는 군인이었다. 8월 25일 조선 총독부는 하지 중장에게 전달할 비밀 문건을 작성한다. 治安確保のために日本の軍人や警察を使うようにお願いしたい。これが朝鮮内の不安と暴動を防ぐのに最適な道です。この機会に朝鮮人共産主義者は日米間の関係を悪くする行動を起こそうとしているから、できれば朝鮮総督府官僚にこの事情を話し、関係を悪くする者たちが入り込めないように注意することを希望する。 이 비밀 문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조선은행권을 계속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은 미군의 편에 서서 조선인을 소련의 편에 선 공산주의 폭도 집단으로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새롭게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틈을 파고드는 술책이었다. 그런데 현지 사령관은 오키나와에 있었던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투를 참가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서 자기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미군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반도는 막 전쟁, 막 거의 폭력 사태고 치안 문란 상태고, 그 다음에 막 미군 상륙을 위해서 무슨 대비를 하고 총으로 막 방어하려고 하고 막 이런 온갖 그 거짓 정보를 다 흘려대는 거예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 고츠키와 오키나와의 하지 중장 사이에 무려 80여 통의 전문이 오간다.
조선인 중 공산주의자 혹은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치안을 교란시킬 의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경찰 헌병 외에 군대를 동원한 치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예민해져 있는 미군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군의 치안 유지를 허가한다. 조선인에게 직접 경고하기 위해 오늘 미군기가 포고문을 투하할 것이다. 9월 1일 오키나와에서 미군기가 출격한다. 이날 한반도 상공에 뿌려진 하지 중장의 포고문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조선인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철저한 복종은 나라의 재건을 빠르게 하지만 경솔하고 무분별한 행동은 인명의 손실과 국토의 황폐, 독립의 지연을 가져올 뿐이다. 전단 투하가 조선의 치안에 대단히 유효했습니다. 특히 공산계 적색분자의 책동을 막는 데 극히 유효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투하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하지는 9월 4일 남조선 주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한 번 더 투하한다. 미군은 곧 귀국에 상륙하게 된다. 일본이 민 미상륙군에 대한 반란 행위, 제3위 기존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 등은 엄벌할 것이다. 조선 총독부의 이간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오키나와를 출발하면서 하지 중장은 한국은 미국의 적이며 적국에 취하는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군은 미군이 상륙할 인천에는 폭도할 가능성이 있는 항만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에게 보고했고, 하지는 일본군에게 인천, 서울 지역의 통행 금지와 경비를 지시했다. 그렇게 환영 인파에 대한 일본군의 총격은 미군에 의해 정당화됐다.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왔지만 이름만 바뀐 조선 총독부나 다름없었다. 깃발은 바뀌었지만 총독부는 건재했다. 25일간의 공작이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다. 조선의 경제를 암흑으로 몰아넣게 될 은밀한 작업. 일왕의 항복선언 직후로 돌아가 보자. 京城郵便局に勤めていた父は敗戦直後しばらくの間は夜遅くなって帰宅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は郵便貯金を引き出す人たちが集まって出金業務が急に増えたからだそうです。混乱はみんなが心配した脅しではなく、お金を下ろすため銀行など金融機関に人々が押し寄せたために発生したのだそうです。8月16日1日だけで2億円が引き出されました。当時経常にある銀行が保有した支払い準備金の 20% がたった1日の間に引き出されたものです。もし毎日このように金が引き出されたなら、いくら現金を集めても1週間を待たずに全ての銀行が倒産に追い込まれるところでした。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8월 9일 소련군이 참전하면서 조선 총독부는 패전 준비에 들어간다. 그 핵심은 돈이었다. 조선은행과 조선 총독부는 무차별 화폐 발행을 획책하고 있었다. 어차피 떠나야 할 조선이었고 떠난 다음의 일은 그들이 알 바 아니었다.
8월 11일 밤 다나카 조선은행장은 총독부에서 비밀회의를 가진 후 다음 날 일본 출장을 떠난다. 일본에서 조선은행권 화폐를 인쇄, 조선으로 공수해오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도쿄에서 도코로자와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007 그 첩보 수준의 그런 수준의 그 화폐 운송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갔던 총독부 그 과장급의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로 실어 나릅니다. 도코로자와에서 후쿠오카로 와서 후쿠오카에서 서울로. 알려진 바로는 조선 총독부는 그 무렵 2차례에 걸쳐 비행기 석 대를 이용해 4억 원의 화폐를 운송해 왔다고 한다. 오키나와를 미군이 점령한 상황에서 조선으로 화폐를 공수해오는 일은 실로 아슬아슬한 일이었다. 공수작전 직후 다나카 조선은행장은 과로로 사망하고 호시노 부행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조선은행과 총독부는 무엇을 준비했던 것일까? 일본의 역사학자 미야타 세스코 씨를 만나보았다. 그는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 조선을 연구한 학자다. 미야타 세스코 씨는 10년간 400회에 걸쳐 조선 총독부 관료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녹음 테이프는 480개 분량에 이른다. 녹음 내용 중 대부분은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내용들이다. こっちにもこう入れ始めてるんです。 1958년 조선 근대 사료 연구회를 만들어 진행한 이 작업에는 당시 제1교포 학생 강덕상 씨도 참여했다. 反省こういうことです。私らとよくその意見が違うんです。彼らは、自分たちはよくやったんだと。韓国朝鮮のために俺たちは本当に朝鮮を愛してやったんだと。まあ日本は悪いことをしてないと、いいことをしたんだ。でこれはもう確固とした信念でした。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호시노 조선은행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8월 15일 이후 새로운 화폐를 대량 찍어냈다고 증언했다. これはその朝鮮銀行権が支えなくなったが共和にいたんじゃね、これは暴動が起こるとか治安の問題が起こると思いましてね、僕らそのと日本銀行に交渉しましてね、そしてこちらに原版があるんですよ、この今のね、フテーズのね、その1円のね、原版をこっちにありますからね、その1円のそのこのツアーを少し伸びてもらいますね、朝鮮の元のね、朝鮮銀行の1円紙幣というのはちょっとこれは良かったんですからね、この図案が。それで少し大きくしてもらってね、そして1円って書いてある1をね、1000と直してもらったんですよ。で、1000円札にしたわけです、つまりね。図書印刷株式会社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よ。教科書を吸っておった印刷会社ね。そこがちょうどね、あれ戦争中だからかなんかその印刷を休んとったんですよね。で、そこに交渉しましてね。その今の1000円札っていうのをどんどん吸ってもらったんですよ。1000円券と100円券を吸ったわけですよ、現地で。で、それをその、銀行のあれの中で格納してきましたからね。大体そのどんな取り付けが来ても平気だっていうのは。 항복 직전 8월 11일 조선은행의 총 화폐 발행고는 47억 원이었다. 그런데 항복 이후 2주 만에 91억 원의 새로운 화폐가 무차별로 찍혀졌다. 일본에서 공수된 4억 원까지 합하면 총 95억 원. 그때까지 발행된 화폐의 2배에 달하는 돈이 단 2주 만에 찍혀진 것이다. 이렇게 찍어낸 새로운 화폐는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9월 1일부터 사용된다. 그냥 일반 인쇄소까지 그 증용을 해서 돈을 찍다 보니까
인쇄 품질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돈을 사람들이 빨간 돈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 상인들이 그거 받기를 꺼렸거든요. 빨간 돈이라 불린 당시 1,000원권 지폐. 급히 인쇄한 것이라 인쇄 상태가 조악할 뿐더러 심지어는 잉크가 묻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총독부는 총독부대로 폐기돼야 할 국권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의 증언이다. 実は1944年の末から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貨幣を廃棄せずに貯めていたんです。1945年3月頃には約35億円の現金を用意して全朝鮮のどこの銀行でも6時間以内に到着できるよう準備していたんです。 8월경에는 이 돈이 45억 원에 이르렀다. 조선 총독부 건물 어딘가에 은밀하게 보관하던 45억 원의 구화폐.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미즈타 나오마사 같이 재무국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증언을 하는데 조선은행 관계자들은 이 증언을 안 해요. 비축한 돈이라는 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는 건지, 예를 들자면 조선은행 관계자들 모르게 했다든지 그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통화유통권에서 소각해야 될 건데, 마이너스 해야 될 건데 계속 유통이 되는 거죠. 통계에 잡히지 않고. 조선 총독부가 따로 준비하고 있었던 돈까지 합하면 패전 후 준비된 화폐는 모두 140억 원에 이른다. 이전 발행고에 무려 3배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다. 써도 못 쓸 돈이었다. 조선 총독부의 돈잔치가 시작됐다. 퇴직금으로, 기밀비로, 여행 준비금으로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총독부의 관리들이 나눠 가졌다. 재무국장의 부하 직원이 6,400만 원, 정무총감이 기밀비로 500만 원, 당시 돈 5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100억 원에 맞먹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가는 내역을 알 수 없지만 미즈타가 경제를 교란시켰다는 죄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절반가량은 예금 인출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가량은 조선 총독부나 조선군이나 기업들의 퇴각자금으로 쓰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각자금이라는 건 일본인이 이제 패전한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져갈 돈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여비로 쓰였다는 거죠. 관공서나 조선군이나 기업체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퇴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죠. 8월 21일 조선 총독부는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에게 융자 명령을 발동한다. 즉 전쟁에 협력한 일본 기업과 친일 기업에 필요한 돈을 융자해 주라는 명령이었다. 현금은 이미 무한정 준비가 돼 있었다. 아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 일본인 기업들은 서류만 가져오면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어차피 갚을 수도 갚을 필요도 없는 돈이라는 것은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 재무국장이었던 미즈타 나오마사나 그 은행원들도 대출을 해주면서도 이 돈이 결국은 상환되지 않으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후에 미군으로부터 융자 명령의 불법성을 조사받자 식산은행의 이사는 조선인의 폭동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댄다. 小橋工業の現場責任者が従業員に未払いの賃金を払ってほしいと脅迫され自殺をする事件が起きました。このように朝鮮人たちの賃金支払い要求が激しく、やむなく融資命令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朝鮮人たちは不和雷動する傾向が強く、一箇所で破壊行動が起こったら全国的に暴動化することに違いない。暴動が起きたら莫大な費用がかかる。融資命令はわずかな金で暴動を防いだのだと言えます。
총독부의 논리대로 융자 명령도 조선인들의 폭동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고바야시 광업소는 500만 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고바야시 광산의 사장 고바야시는 조선을 떠나면서 회연동의 집마당에 3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묻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뒤 회연동을 찾아와 금괴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8월 15일부터 이렇게 살포된 미회수 대출금은 25억 4천만 원, 지금 가치로 5조 원에 이른다. 이제 미군을 맞을 준비는 끝났다. (9월 7일) 미군 선발대를 맞이하러 간 총독부의 재정국장 미즈타. 그는 미 군정 청구와의 관계가 예상 이상으로 우호적으로 풀릴 수 있음을 눈치챈다. 9月7日、総督府の古くからいる局長に米軍の先発隊を迎えに金浦飛行場に行かせました。実は米軍の態度にそこで私はとても驚きました。無条件降伏とか残忍な米軍のような言葉を想像していましたが、逆に握手を求め着席を進めるなど丁重に待遇してくれました。そして彼らは朝鮮について知りたい点を問い始めました。私は米軍が日本人を占領しに来たのではなくて、私たちと引き継ぎというビジネスをするために来たことに気づかされたんです。 미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몇몇 지방에서는 시장이 나서서 위안대 조직을 논의했다. 인천과 춘천 지역에서는 미군 취향에 맞게 유곽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일종의 안전하게 보험을 들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해낸 게 일종의 위안대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게이샤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소위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서 남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게이샤들이 지금 모자란 상황에서 위안대를 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군 진주 후 총독부의 공작은 더욱 교묘해진다.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 놓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항복 조인식 후에도 미 군정은 당분간 총독 정치의 연장을 선언했다. 하지만 민심의 항의와 미국 국무부의 압력으로 다시 군정 실시로 방침을 변경한다. 미 군정의 인사 기준은 일제 때의 관료 경험과 영어 구사 능력이었다. 경찰 간부진은 친일 경력자 중심으로 편성됐다. 조선 총독부 권력 내지는 기구는 그대로 유지하라.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전부 복귀하라. 이렇게 포고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메가드 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다시 조선 총독부 기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점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미국의 본국에서는 대단한 문제로 이제 당신네들은 일본 군대를 무장 해제하러 들어간 건데 왜 조선 총독부 권력을 유지하고 그걸 이용해서 점령을 하느냐? 빨리 요원들 전부 해임시키고 새로운 미군정을 구성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국무성 본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12일 날 전부 해임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미군 장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독부 기구는 그대로 두고. 그게 미 군정청인 겁니다. 그리고 해임된 일본인들은 뭐로 쓰느냐? 미군 그 군정청, 미군 그 장교들의 고문으로 쓰는 것이죠.
한반도에 대한 미 군정의 기본 점령 방침은 9월 7일자 메가더 포고문에 이미 집약돼 있었다. 정부와 공공단체 직원들은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 종래 직무에 종사할 것을 명한 것이다. 패전국 일본에 대한 메가더의 통치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은 간접 통치, 남한은 직접 통치였지만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질서와 체제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았다. 日本の統治のやり方、韓国ので日本が統治しようとした、アメリカが統治しようとしたことと全く同じだと思います。日本政府の、軍隊が解散されますね。で、日本政府のトップにいた連中、これはみんな追放されます。責任を問われて。だけど組織は解体してないんです。何も変わってません。裁判官も検事も警察も、警察署長とか警視総監がなくなるんですよ。だけど2番目がいるでしょ。2番目が警視総監になるんです。何も変わってない。わかります？だから戦後日本は何も変わってないってことです。 1945년 9월 30일 일본군의 철수가 시작됐다. 미 군정은 일본 군인들이 갖고 나가는 담뱃값까지 샅샅이 검사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규모의 부가 귀환 자금으로 일본으로 옮겨진 뒤였다. 당시 한반도의 일본인은 90만 명이 달했다. 그중 군인이 10만 명이었고 민간인이 80만 명이었다. 일본 민간인들의 귀환은 다소 지체됐다. 각 지역에 다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원산에도 있었고 저 군산.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다. 조선 잔류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이 당시에 만든 민간단체 시화회. 이들의 회부에서 그 바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조선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 위하여. 경성 시화회는 YMCA와 공동 주최로 조선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선어 강습회를 열기도 했다. YMCA 4층의 강습회장은 조선말을 배우려는 일본인들로 가득 찼다. 총독부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면 없어질 기구이기 때문에 외곽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 외곽단체가 세화회라고 하는 일본인 원호단체인 거죠. 형식적으로는 민간단체이지만 사실상 총독부 구 관료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일종의 외곽 조직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결국 총독부에서 찍어낸 돈 중에 상당수, 그리고 일본 군부대에서 남은 돈 혹은 군수창고에 있던 것들을 처분해서 만든 돈 중에 상당수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년에 걸친 태평양 전쟁의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의 총독부에 대한 호의는 상상 이상이었다. 미즈타는 미 군정청으로부터 조선인 중에서 조선은행장과 식산은행장을 추천해달라고 부탁받는다. 朝鮮人を銀行頭取に任命することは絶対良くないと考えていた。朝鮮人の中でも優れた人物がいてもこんな時期にはいろいろ面倒なことが出てきて、銀行頭取はやはりアメリカ人が担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く主張しました。韓国人が銀行頭取に来て資金の運用を調査して、朝鮮銀行や殖産銀行の重役たちが投獄されたら大変ではないか。 미즈타가 국권 화폐 유통과 불법적 융자 명령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미 군정이 모를 리 없었다.
그 자금 유용의 핵심 기관이었던 조선은행이나 조선식산은행의 한국인 은행장이 그 미군정의 바람대로 등용이 된다면은 그 일본인 중역들 또는 이런 자금 유용 그 융자 명령의 총책임자였던 미지타의 신변에 그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금 유용을 봉합하고 문제를 그 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미군이 은행장이 되길 바랬고 10월 10일 조선 내 일본 민간인들의 철수가 시작됐다. 90만 명을 넘는 일본인들의 길고 긴 귀환 행렬이 이어졌다. 이들의 귀환은 이듬해인 1946년 2월까지 계속된다. 미 군정은 귀환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은 1,000원, 짐은 한 보따리로 제한했다. 그러나 고위층과 재력가들은 이미 돈을 챙겨서 귀국한 뒤였다. 조선 총독부의 외곽 민간 조직 스위파회는 밀항선을 수배해 일본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재화를 챙겨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엄청난 돈이 풀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 중에 조선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차피 조선에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돈 가지고 여기 있어봤자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쓰고 가는 거죠. 그래서 현물로 바꿀 수 있는 최단 현물로 바꿔서 그 고가품을 가지고 송환선, 귀환선에 올라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차 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밀선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경우는 일단 인천으로 나가게 되죠. 인천에서 서해안을 따라서 군산까지 내려가요. 한강 일대에서 검거된 사람만 150명 정도가 돼요. 그 150명의 전직을 조사해 보면 다 경성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죠. 국장급 이상들. 그래서 배를 하나 털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이런 것들이 엄청났다고 하죠. 조선의 귀중품과 문화재가 반출되고 종이쪽 같은 돈이 이 땅에 남았다. 그 대가로 살인적인 인플레가 덮쳤다. 8월 15일부터 11월 사이 평균 물가는 30배가 올랐고 쌀값은 무려 2,400%가 올랐다. 당시에 국민소득이 몇십억 대입니다. 100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통화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 물가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물가 폭등의 주범들은 미 군정청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풀려나 하나 둘 이 땅을 빠져나갔다. 그 뒤에는 미군의 비호가 있었다. 가장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마지막까지 조사를 받던 자가 조선 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였다. 미즈타는 불법 화폐 발행과 적법하지 않은 융자 명령 등의 국가재정 교란 혐의와 횡령과 배임, 아편 불법 처리 등의 비리 행위 등으로 수감된다. 하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즈타는 소리 없이 석방돼 일본 의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일본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즈타의 도피 사실이 알려진 후 미즈타의 담당 검사는 미 군정청이 미즈타를 석방시키라고 명령해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미 군정청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신문 기사들을 쭉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군정 관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문 기사화된 것은 주로 미군정 안에 있는 조선인 관리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인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수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군정 지금 점령 통치 상황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도 검열 대상인 거죠. 거기에 미국인이 개입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조성했던 막대한 현금은 이후 한국의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방이 돼가지고 그 일본 제국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게 산업 경제 분야도 뭐 쑥밭이 된 거는 뭐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돈을 특정 집단이 잔뜩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권력으로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고급 댄스홀을 만들어 미군들에게 로비를 해 친일 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김계조 사건이다. 조선 총독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무려 1,000만 원의 돈을 김계조의 댄스홀에 투자했다. 신세계 백화점에 있었던 이 댄스홀 사건에는 총독부의 경무국장, 재무국장, 관공국장 등이 개입됐고 일본인 시화회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계조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 경성전기 사장으로 시화 회장을 맡은 호즈미도 김계조에게 60만 원을 준 혐의로 2년형을 구형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少なくとも朝鮮人に名前が知られてるのは穂積先生ぐらいだからすいませんけど6ヶ月とか9ヶ月とか清大門刑務所に入っ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たっていうんですよ。 오승근 판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갑자기 보직 변경이 예고 없이 보직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승근 판사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 판사가 이건 뭐 너무 엄하게 다룰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판사를 담당을 바꾼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어났어요. 그 후 김계조는 불과 10개월의 수감 생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자취를 감추었다. 화신백화점의 박흥식도 8월 15일 전후 일본군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천만 원의 명목은 박흥식의 비행기 공장이 입은 손실 보전이었다. 몇 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박흥식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친일 기업가들에게 흘러간 돈은 정치 자금이 돼 당시 한국 정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흥식은 5천만 원, 김계조는 500만 원. 그런데 그 김계조가 사업가로서 자산액이 아마 1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박흥식의 그 순자산은 1,0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몇 배 되는 그런 거액을 현금으로 왕창 밀어줬던 거죠. 그들이 떠나며 이 땅에 던져준 뭉칫돈은 독이었다. 조선의 새로운 출발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독이었고 친일파에게 다시 권력을 안겨준 회심의 독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의 전야를 정치적 분열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새로 시작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총독부의 술책으로 이 땅에서 더욱 갈등이 심화됐다. 그리고 분단은 고착됐다. (8월 15일) 항복부터 미군이 오기까지 25일간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났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 해방 8월 15일 직후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악행, 특히 점령군 미군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정보,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 제공을 하고 온갖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총독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을 찍어서 남발을 하고 그다음에 막 문서 파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분단된 상황, 이북 지역을 벌면서 그 분단된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군에게는 아주 이 분단, 반공 이런 논리를 철저히 심어주고 떠난 거죠. 일본으로 떠난 총독부의 마지막 관리들. 그들은 일본인들의 무표정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이 몸바쳐 일했다던 조선에서의 범죄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남겼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기억하는 일본은 없다. 일본은 과거에 대해 표정이 없다. 그들은 과거가 없다.